자, 여기 교재는 그 131페이지 그 34번에 공동저당 거기를 펴보세요. 거기 이제 공동저당이거나 문제가 이제 한 대여섯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지문이 이제 그 비슷비슷한데 먼저 이제 의리 갑으로부터 한 3천만 원을 빌리고 A, B, C 세 개의 부동산이에요. 갑이 각각 1번 저당권,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각 부동산마다 갑을 병정무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A 부동산의 경매대가 3천이고 B 부동산 2천이고 C 부동산 1천만 원이고 그랬을 경우에 먼저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얘가 비행지 안 했을 때 여기 공동저당권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A 부동산 요 3천만 원짜리 요거를 경매해서 이것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20배당 그라겠죠. 요 세 개로부터 동시에 이제 배당받는 방법인데 이 경우 이제 항상 이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시 배당 같으면 세 개 부동산 전부로부터 얘가 배당을 받는데 이 A 부동산은 매각대금 전액을 다 가져간다. 3천만 원을.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으니까 얘가 박살난단 말이야. 거꾸로 만약에 얘가 마음이 바뀌어서 동시 배당하고 B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간다. 그럼 또 얘가 한 푼도 배당 못 받으니까 박살나고. 따라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 다 예고 다녀요. 318조 1항 동시 배당의 경우는 공동 저당권자가 어떤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을 못 받고 각 부동산의 경매 대액과 비례해서 분담액이 적으니까 순식간에 암산을 해보면 A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 채권액이 3천이고 각 부동산의 경매 대액과 비례해서 분담액이 적으니까 A 부동산 3천, B 부동산 2천, C 부동산 1000분의 A 부동산은 3천이니까 6분의 3. 따라서 1,500만 원 배당을 받고 나머지 1,500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 저당권자 배당이 되고 여기 B 부동산의 경우는 3천 곱하기 6분의 2를 하면 될 거고 여기 2천만 원이니까 따라 3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배당받고 나머지 D로 넘어가고 C 부동산은 3천 곱하기 6분의 2를 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6분의 1이니까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후순위 배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 이제 동시 배당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당이 되고 이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후순위에 배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의는 예를 들어서 B 부동산에 대해서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 딱 염두에 두고 거기 34번을 봐보세요. 가장 타당한 것은 순차 배당 20배당을 말해요. 일부 변제받은 경우는 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냐 이제 이게 이제 동시 배당이고 그다음 이제 20배당의 경우 순차 배당의 경우 예를 들어서 A 부동산 요거를 우선 경매해서 얘가 배당을 받는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요 배당금 전액을 얘가 가져가니까 대신 이제 여기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쩔 수 없이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는데 얘는 어떻게 보되는가? 이게 동시에 배당이 됐다면 공동 저당권자가 A 부동산부터 배당받을 금액 계산을 했죠. 1,500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얘가 공동 저당권자를 대의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요건 다 가져가고 아까 여기 계산해 놓은 게 1,000만 원, 500만 원 계산을 했죠.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공동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 또 배당받을 금액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동 저당권자를 대의해서 B로부터 1,000만 원, C로부터 얼마? 500만 원 얘가 배당을 받아가고 근데 이때 거기 1번 질문이 요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A 부동산이니까 전액을 다 배당받지만 만약에 B 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이 이루어지면 얘는 3천 중에서 2천만 원만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도 이전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으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대의가 똑같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는 계산하면 B 부동산에서 20배당이 이루어지면 요거 다 가져가고 근데 이제 1,000만 원 회수를 못했죠. 이 1,000만 원 회수 못한 것은 A 부동산으로부터 1,000만 원 회수해 가고 그럼 원래 동시 배당의 경우라면 A 부동산부터 얘가 배당받을 금액이 1,500인데
1,000만 원 가져가고 여기 500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후순위 저당권자 정은 A를 대위해서 A로부터 얼마? 500, C로부터 아까 계산한 것 500 이렇게 배당 받아가면 돼요. 따라서 이제 1번 지금 맞고, 2번의 경우에 공동저당의 경우는 저당권이 목적물 개수만큼 성립이 되니까 A 부동산에 한 개, B 부동산 한 개, C 부동산 한 개. 그럼 A 부동산에 설정이 된 저당권이 무효가 됐다 그래서 B, C 부동산에 설정이 된 저당권도 같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적물 개수만큼 저당권 성립하니까 요거는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야. 다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하나의 채권을 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나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가 공동저당 설정하면 뒤에가 잘못됐고, 여러 개의 채권 하나 묶어서 공동저당 설정해도 상관이 없고, 거기에 목적 부동산이 등기에 보면은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 작성, 이건 민법이 아니라 등기법에 나왔고, 4번은 맞고, 5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배당의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례해서 분담이 책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이런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으면 동시배당을 하더라도 얘가 특정 부동산 매각되면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가 이걸 묻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 이런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더라도 배당에 참가하는 각종 채권자, 예컨대 가압류 채권자를 비롯해서 각종 채권자들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한 푼이나 배당을 받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도 318조 1항 공동저당에 관한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고, 35번의 1번 방금 가르쳐준 조문이에요. 동시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비를 채권 분담에 정해진다. 그 다음에 2번은 채무차수, 이전에 물상보증이 있는 경우 지금 이율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A 부동산, B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이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는데 A 부동산은 채무자가, B 부동산은 누구 거? 물상보증이 거. 이런 경우도 공동저당이 성립되고 목적물 소유자가 동일일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게 후순위 저당권자가 병정이 있다 치고, 요게 동시배당의 경우 요게 지금 2010년도에 판례가 새로 나왔는데 옛날에는 동시배당의 경우는 368조 1항이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봤어요. 각 부동산은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물상보증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 부동산 소유자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은 참무자 소유 매각되면서 우선 배당을 받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물상보증에서 부동산부터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아라. 요게 2010년도 판례인데 이에 관한 사례 문제가 뒷페이지 넘기면 37번 문제예요. 거기 요 판례를 지금 예의 들어놓은 것이 내용은 이따가 그 사례 풀면서 살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여하튼간에 35번 2번 판례는 맞고, 3번은 318조 2항 20배당 아까 가르쳐준 거 법조문이고, 차무자서 공동저당권 목적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한 경우는 그 대가에서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그라미 4번 뒷페이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뭐 하면 된다? 대여하면 된다. 법조문 368조 2항이고,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참무자소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차순위 저당권이 이렇게 A는 참무자 것, B는 물상보니까 이 경우 이제 A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20배당이 이루어졌다. 그럼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까 가르친 것처럼 동시에 배당이 됐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B 부동산도 배당받을 금액이 있죠. 그걸 얘를 대위해서 이렇게 우선 변제 받아가면 돼요. 근데 요게 마침 누구 거더라? 물상보증. 요 경우는 이자의 대위가 허용이 안 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물상보증이 B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요 값 공동저당권자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 여기 참무자소 A 부동산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우리에서 담보로 제공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대위해서 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내가 수인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35번에 5번이 틀렸는데 요걸 사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36번에 5번 지문이에요. 36번 5번을 봐보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사례로 나오는데 채권자 갑이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주채무자 일과 물상보증인 평소유 각 토지 위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도록 그림 그렸나요? 하나는 채무자 것, 하나는 물상보증인 것. 이때 채무자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채권 변제를 받은 경우 20배당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야. 그럼 채무자 소유 2번
저당권자 A는 물상보증인 소유 병토지에 대해서 가부고를 대행사수했다. 35번 5번 지문을 그대로 A 들어온 게 36번 5번인데 하도 시험에 물어보니까 A 들어온 건데 36번 5번 지문도 당연히 틀려있죠. 그 다음에 36번에 1번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공동적인 설정이 되면 각 부동산마다 이 A 부동산은 B, C 부동산과 공동으로 담보됐다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가르친 법조 문제 2번 3번은 방금 앞에 나왔던 거 4번 지문만 봐보세요. 다시 또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일가 물상보증인 병소유 각 토지에 1번 근저당을 설정받은 후 물상보증인 소유 병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이번에 거꾸로요. 여기 지금 이 물상보증인 소유 요걸 20에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물상보증인은 원래 지금 A를 위해서 지금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A한테 구성권을 취득을 하죠. 구성권 취득함과 동시에 A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니까 당연히 물상보증인은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A한테 구성권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대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부동산 매각되면서 1번으로 우선 배당받는다. 그 이야기야. 물상보증인은 A를 대위해요. 그러나 채무자 소유 A 부동산에서 20배당이 이루어진 거고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 물상보증에서 B 부동산에서 대위 못해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그게 판례 입장이고, 따라 36번에 4번을 맞고 악양이 5번에 틀렸고, 예서 한 사람은 37번 문제 답이 나오던가요? 예서 한 사람들 집에서는 이거 한 번씩 풀어봤을 건데 이거 지금 답이 없다 그 말이야. 나 집에서 이거 풀어보다 열리속구차 책 집어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오타가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갑은 지금 의뢰게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닦고해서 채무자서 wil소유 X부동산 지금 여기서 이제 1억 1천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채무자 소유 X부동산 그 다음에 요게 시간에 필요 없고 밑에 배당이 아주 경매가 1억 2천만 원 X부동산이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Y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고 여기 이제 물상보증인 병이에요. 물상보증인 병 소유인데 요거는 이제 경매 대가가 8천만 원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은 X부동산 1억 2천, Y부동산 8천만 원에 매각됐다. 경매 대가 비례하니까 앞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갑은 X와 Y부동산을 매각되면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동시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요게 이제 옛날 우리 2005년도에도 우리 중개사 시험 이게 사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듣고 있죠?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동시 배당에 관한 368조 1항이 그대로 유추 적용된 걸로 봤어요. 그러면 요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정답을 한번 골라보자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답이 안 나와 이렇게. 근데 가만히 밑에를 보면 전부 지문이 XY 합하면은 1억 5천을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 오타가 들었다면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고치세요. 그래야 답이 나와. 그 밑에 보면 전부 XY 그 밑에 지문 1, 2, 3, 4, 5가 두 개를 합하면 전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억 5천으로. 그러니까 위에 피담보 채권 1억 1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를 쳐놨단 말이야.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1억 5천만 해놓게 되면 먼저 옛날 답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에도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연습을 지금 해보는 거니까 동시배당이나 기본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정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1억 5천만 원 곱하기 368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해서 분담금이 정해지니까 X부동산 배당받을 금액 1억 2천 플러스 8천 분의 약분을 하면 20분의 12니까 20분의 12니까 5분의 4조에 4로 나누면 맞나요? 4, 5, 2 아니다 이거 5분의 3 약분하면 5분의 3이죠. 그러면 암산하면 5, 3, 15, 3천 그 다음에 곱하기 3이니까 9천만 원을 X부동산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Y부동산에 배당받을 금액은
1억 5천 곱하기 이제 5분의 2 하면 되겠죠. 12 플러스 8분의 8이니까 그러니까 5분의 3이니까 5분의 2 될 거 아니에요. 5분의 2로 암산을 하면은 5, 3, 15에다가 6천만 원 되겠죠. 6천만 이렇게 요게 이제 옛날 답이었다고 말. 1억 5천만을. 근데 이제 판례가 2010년도 나오다 보니까 아까 앞에 이제 나왔다시피 이런 경우는 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만약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계산하는 불편함이 생겨. 뭐가 생기느냐? 지금 이 Y 부동산 누구 거요? 물상보증이니까. 그럼 물상보증인도 이 방식에 하면 6천만 원 부담을 했잖아. 그럼 6천만 누구로부터 해줘야 돼요? 채무자로부터. 근데 X부동산 얘 거잖아요. 그럼 1번 저당 또 이렇게 대의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된다고? 말라고 그러니까 번거로운 짓거리 하냐 그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자. 이중계산하는 것 옛날에 이제 여기 답이었지만 요게 채무자 거니까 뭐 채무자소의 부동산부터 우선 배당 받으란 말이야. 얼마 받고? 1억 2천.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3천 남아있죠? 그럼 부족분 있으면은 물상분이 부동산 추가 배당 받으란 말이야. 그럼 X로부터 얼마 받고? 1억 2천만 배당 받고 모자란 거는 Y부터 3천만 배당 받고 이렇게 답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답이 이제 5번이 된다고 말이야. 옛날 답을 하면 9천, 6천이니까 답이 2번이 돼야 되지만 동시배당 기본 원칙 적용되면 2번이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판례 가면 답이 몇 번으로 가야 되고 5번으로 가야 되고 따라서 그 묻는 물음에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하고 풀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판례 가면 답이 5번. 5번이 맞게 해놨고 답은. 그 다음에 옛날처럼 368조 1항이 이 경우도 적용된다. 동시배당 기본 원칙. 그러면 답이 아까 계산한 것처럼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2번 고르면 안 돼요. 그 다음 38번의 경우에 근저당에 관한 실행비용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의 경우는 이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 기본계약이 있고 이 각과를 은행 사업하는 사람 당좌 대월 계약 뭐 본점 그 다음에 뭐 편의점 그러니까 체인점 그래서 계속적인 상품 공급 계약 최고 1억 원까지는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체결하고 이런 계속적 거래관계부터 발생이 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최고액까지 모두 단번에 근저당이고 따라서 근저당의 경우는 보통 저당권처럼 표담보 채권이 확정이 안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일시적으로 표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보통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소멸이 되지만 근저당은 소멸이 안 되니까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걸 염두에 두고 먼저 거기 1번 지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다고. 이게 보통 저당권하고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저당권의 경우는 360조에서 표담보 채권의 범위가 원본, 이자, 그 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것이 지연이자인데 요거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다. 이런 제한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비용, 그 다음에 위약금 이런 게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니까 경매에 들어가면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이건 우선 변제를 받는데 그러면 여기 근저당의 경우에도 360조가 적용되는가? 원칙 360조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최고액이 1억 원을 돼 있으면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근저당권자는 이 1억 원까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데 요 1억 원 속에는 원본만 포함된 게 아니고 뭐까지 다 포함돼요. 이자, 지연이자 등 싸그리 포함해서 1억 원까지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저당권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째, 여기 지금 저당권 실행 비용은 보통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저당 실행 비용도 여기 최고액에 포함이 되는가? 우리 판례 입장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은 여기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것만 최고액에 포함시키자 그 말이야. 근데 요거는 근저당 실행 비용은 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액에 포함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요걸 또 물어보는데 지연이자에 대한 제한도 그러면 근저당의 경우도 가할 필요가 있는가?
근저당에 대한 제한이 이 경우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왜냐? 3년분이 아니라 30년분이 여기 최고액에 포함이 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전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 최고액 초과한 것은 근저당에 담보가 안 되니까 어차피 얘는 최고 1억까지는 얘가 가져간다 생각하고 돈 빌려줬을 거니까 얘한테 불이익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연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 굳이 1년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거기 근저당 실행 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가 없다. 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니까 정립 반드시 해야 되고 2번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변제할 때 이것도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지금 채권 최고 한도액이 1억 원으로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결산기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 발생된 채권액이 1억 3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채무를 지금 변제를 하고 근저당을 말소시키고자 했을 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을 말소시키는가 실제 발생된 1억 3천 전액을 변제하는가 요걸 묻고자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변제자가 누구냐에 떠나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먼저 근저당 요 일처럼 근저당 설정자 겸 동시에 채무자 얘가 변제할 때는 실제 발생된 1억 3천 당연히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최고액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 불가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못 시킨단 말이야. 이 경우에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이것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 거. 이게 거꾸로 얘가 나는 이 아파트에 근저당 할 때 이 부동산 가지고는 1억 원까지만 책임지면 된다. 이런 의미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 변제할 때는 1억 3천 전액.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아파트가 제3자 병역이 양도가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제3취득자 앞에 문제 풀 때 나왔다시피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내 조문 대고 다니고 그랬어요. 원래 469조 2항에 의하면 이런 제3취득자는 얘가 변제 안 하면 경매 통해서 내 아파트 날아가니까 채무자와 채무변제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이해관계인이에요. 이런 이해관계는 원래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의 채무를 대의 변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364조에다가 말라고 유사한 규정을 또 두고 있는가. 양 규정이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469조 2항에서 제3취득자가 이해관계로서 변제할 때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만 306조 핵심은 저번에 문제 풀 때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전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라 요리 되어 있어요. 따라서 채무 전액을 만약에 369조 2항에서 변제하면 1억 3천 변제해야지 근저당 말소시키지만 364조에서 변제하면은 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은 최고액까지만 담보가 되죠. 따라서 얘는 얼마만 변제하면 되고 최고액만. 따라서 364조가 결과적으로 제3취득자를 더 보호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469조 2항이 아니라 이 364조라는 특칙을 저당권에 따로 두고 있어요. 따라서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병이 만약에 물상보증인이다. 얘가 이제 돈을 빌리는데 아파트 담보 제공자는 친구 병이다. 이런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도 얘가 돈 안 갚으면 경매 통해서 내 아파트 날아가니까 얘도 이제 대의변제를 해야 되는데 물상보증인이 얼마를 변제하도는가. 판례는 여기 제3취득자하고 동일시하니까 물상보증인도 얼마만 변제하면 된다.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수시로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가르쳐 줬죠. 근데 그동안에 안 나왔던 판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자 표담보 채권 이렇게 확정이 딱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얘가 얘를 대위해서 변제하고 자기 순위를 끌어올리고 싶다. 그리고 이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대위 변제를 할 때는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364조에서 변제할 제3취득자가 아니고 얘는 469조 2항에서 변제할 자다 요리되어 있어요. 얼마 변제하는 거? 최고액이 아니라 채무전액을 변제. 요 판례까지 작년 시험에 나왔던가 재작년 시험에 요것까지 다 출제가 됐다는 거. 요걸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따라 뭐 3번이야 당연히 맞고
4번은 피담보채 불량으로 해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겠죠.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이제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의 담보가 되질 않는다. 5번이 틀렸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럼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돼요. 근데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됐는데 경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채무자가 놀래서 돈을 빌려서 이미 변제를 했어요. 얘한테. 그럼 돈 받았으니까 얘는 이제 뭐 하겠죠? 경매 신청 취하를 하겠죠. 그러면 경매 신청 취하를 했으니까 종래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이 되는가? 요걸 묻었는데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거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가?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신청예가 취하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이 있을 때 요게 종래의 근저당에서 여전히 담보가 되는가? 그것 때문에 중요한데 더 이상 근저당에서 담보될 일이 없다 그 말.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39번이 뭐예요? 기억본은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요 근저당은 어떤 걸 담보하는가?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근저당에 담보된다. 당연히 맞는데 요 판례는 이제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좀 뜸하지만 묻는 이유는 근저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특징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고 니은번의 경우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함이 없는 경우는 근저당 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네요. 해지해버리면 더 이상 거래를 이제 안 한다는 소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될 것이고 디귿번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 불려 경매 신청했다. 경매 신청하면 더 이상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거니까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 확정이 된다. 그 이야기고 니일번이 이제 최근에 그 출제된 판례라고 말이야.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채권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얘는 364조가 아니라 몇 조에서 변제할 테니까 469조 이하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점수 딸 게 없어요. 40번의 경우에 갑의 채무자 얼소인 엑스소에서 채무불능을 이유로 채권 최고액의 1,000만 원의 근저당을 실행해서 경매 신청했다. 1.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로 갑이 1 틀려있죠. 아까 위에 38번 5번 채무 2. 갑의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 확정받 그 이후에 그만 있고 맞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근저당 실행 비용 채권책이 1,000만 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입장 맞죠. 4. 갑의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당연히 채권 최고액을 범위해서 근저당에 담보된다. 당연히 맞고 새로운 거래강으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서 담보가 안 되겠지만 5번의 경우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 만일 엑스토제돼서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병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는가? 그걸 묻는 거 판례를 예들어 놨는데 그 매각대금 안납 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자 갑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된다. 이유까지 다 가르쳐 준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41번에 틀린 것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됐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어도 끊임없이 채권은 오늘 오전에 3,000만 원짜리 오후에 2,500만 원에 끊임없이 증감 변동의 채권이 발생이 돼요. 그중 일부가 양도가 됐다 그래서 근저당에 따라서 이전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 근저당은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채권 최고의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담보가 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뭐 일부 채권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만약 일부 채권만 담보하면 요걸 양도했을 때 근저당도 따라서 넘어가겠죠. 따라서 1번은 당연히 틀렸고 옛날 옛적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판례 옛날 옛적에 2번 채권 최고액이란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요 최고액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 그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 가지고는 최고액까지만 책임진다.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3번 당연히 맞고 4번 당연히 맞고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당사자 약정만 있으면 근저당 얼마에 소멸시킬 수 있으니까 5번도 맞고
42번은 여러분 최근 23회 때 실제 기출문제 토차는 안 받고 그대로 지금 수록하는 건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죠. 물론 근저당은 취지하고. 따라서 1번 필요적 등기사항 기재사항이니까 1번은 틀렸고, 2번의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확정을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1번 5번 지문을 거꾸로 뒤집어 놨고 틀려있고, 3번 순식간 확인해 보세요. 물상 보증인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틀려있고. 4.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일정이 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된다? 경매 신청 시에. 물론 이 경우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권 언제 확정되냐, 이거는 아까 저 위에 그 5번 지문에 나왔다시피 경락대금 완납시지만,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답은 그 4번이 맞고, 5번의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참호 원인의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참호 원인을 변경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뭐 불이익을 미치든가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죠, 등기법상. 근데 채권 최고액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을 변경하면 후순위 권리자 직방으로 영향을 미치죠. 최고액을 변경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 승낙 받아야지. 근데 여기서는 최고액이 아니라 채무 원인의 변경, 요거는 채권의 범위를 변경한다 그 이야기예요. 못 알아들으면 요 기본 계약 있죠, 계속적 공급 계약, 당좌 돌계약, 요 기본 계약을 추가시키거나 또는 축소시키거나 기본 계약을 변경시키는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액은 그대로 놔두고 후순위 권리자 영향 미치면 최고액이 영향 미치잖아. 여기 기본 계약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확장시키는 이거는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은 필요가 없음. 43번의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1. 맞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근저당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피담보 채무 확정된 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소멸 청을 다. 이게 지금 364조에서 변제할 자가 아니다. 후순위 근저당과 그걸 묶었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거기다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채권 최고의 그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의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빠졌어요. 채권 최고의 그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건 실제 발생되고 전부 갚아야 되니까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 확정 사유가 되는데 선순위 아까 앞에 나온 거예요. 맞나요?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확정 시기 경락대금 완납 시기가 2번은 틀려있고, 단어 두 개 보고 빨리빨리 푸는 훈련하세요. 이런 거는 뻔한 거 팔려드니까. 3번은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고 존속권의 결산기에 정했다 하더라도 요건 등기하지 않더라도 근저당 유효하게 성립되니까 흔히 말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따라서 앞구절 맞고 뒷구절 맞고. 4번의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 채무 확정을 위해서 제기한 확인을 서는 확인이 있어 적법하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하면 한 개라도 이해하면 좋은 거니 잠깐 칠번 보세요. 여기 지금 물상보증인이 있어요. 얘가 지금 채무자인데 물상보증인이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딱 제공을 했어요. 얘가 돈 안 갚으면 물상보증인은 얘가 경매 낙찰되면 아파트 소유권 잃어버리죠. 그러면 얘도 얘한테 야 지금 우리 너한테 빌린 돈 다 갚았지 않느냐. 예컨대 피담보 채무 존재 여부에 관해서 물상보증인도 당연히 다투겠죠. 얘 입장에서는 경매에 들어가면 내 아파트 날아가니까 야 이 새끼야 돈 갚았잖아. 피담보 채무 존재를 당연히 다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또 어째요? 이 물상보증이 자꾸 피담보 채무 존재에 대해서 나한테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건 뭐 하도록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얘를 상대로 해서 야자사가 확실히 나는 얘한테 1억 원 받을 거 있다고 피담보 채무 확인을 얘한테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되겠죠. 더 이상 시비 못 걸도록.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럼 어쩌면 되겠어요? 얘를 상대로 물상보증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어쩌면 돼요? 상식으로 내가 얘한테 1억 받을 거 있다. 피담보 채무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그럼 박관이와 증거자로 확인해서 어른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렸다. 피담보 채무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했으니까 확인을 딱 시켜주면 얘가 더 이상 시비 안 걸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만 그만 있고 보통정권 지불한 5번 받고 44번은 아까 앞에 문제가 거의 유사한데 갑이참오절소의 A부동산에서 그만 있고 앞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지문들이에요. 몇 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냐 그러면 40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지문도 집에서 확인해보고 답은 거 2번만 틀려있잖아요. 똑같은 거 지문들이고 그 다음 계약법에서 거기 지금 약관에 관한 문제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요즘에 이제 사업자, 기업 측에서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 고객들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험계약 같은 거. 갑이 이제 보험회사하고 의뢰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럼 이 보험회사는 의뢰를 한 사람하고만 보험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피보험자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마다 별도 내용을 가진 계약 체결하면은 계약 체결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사업자 쪽에서 보험 약관, 보통거래 약관을 미리 작성해 놓고 약관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이 정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들을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부합계약 이렇게 부른다 말이에요. 따라서 부합계약은 여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자유는 가지나 보험에 가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자유잖아. 근데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계약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없죠. 고객 입장에서.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자유는 가지나 내용 결정의 자유는 갖지를 못하는 계약이 부합계약이야. 시험에 나오고 안 떠나서 생활 상식으로 아셔야 돼. 우리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합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제 하나가 있더라면 이 약관이 이제 사업자가 작성하다 보니까 대개는 불공정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합계약으로부터 과거에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고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죠. 노예 계약이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기획사하고 막 계약도 이렇게 신문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 그 불공정 약관 때문에. 그래서 이 불공정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 때문에 80년대 돌아와서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됐어. 그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야. 요게 이제 옛날에 우리 시험에 간간히 한 문제씩 나왔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요게 이제 2009년도에 마지막 나오고 그대로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사라졌는데 그 이유도 내가 가르쳐 줬어요. 선의취득이나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민법 시험 한 과목이 어렵다 그래서 시험 떨어 민법 모든 사람은 전원이 다 떨어졌어요. 1차부터. 그래서 수도권에서 한 6개월간 또 뛰들고 대문 나라가 난리법석 피웠다고 말이야. 근데 민법 실력이 출중한 사람은 1, 2차 동철 합격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씨알도 안 먹겠다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대든 것이 출제범 이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대모를 했어. 6개월 동안.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부합계약이 있어. 이게 중개업무가 뭔 상관이 있냐? 왜 이걸 시험에 넣느냐? 해서 시비를 걸었다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선의취득은 동산에 해당이 되니까 뭐 업무하고 관련 없다 치더라도 분양약관, 분양계약 그것 때문에 옛날에 시험을 냈던 거라면 분양계약도 분양약관의 정의잖아. 중개업자 최소한 또 기초는 알아야지. 그래서 냈던 건데 여하튼 간에 하도 땡땡이 쓰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서 사라졌다 말이야. 따라서 결론 배경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선택해서 할 거니까 말 거니 어려운 몫이니까 나는 바쁘니까 5번 거는 제끼고 여러분도 해야 될 게 많은 시국인데 시험에 잘 나는 것도 모르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몰라. 근데 별로 안 2009년 이거 사라져버린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야. 나오면 틀리면 되는 거고 그 시간에 다른 거면 또 고득점이니까 딱 5번까지 생략하고 나는 이런 거 지나치면 동태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부터 바쁘니까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오른 것은 자 일단은 계약의 종류에서 요거는 갖고 놀아야 돼요. 먼저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있고 요거는 쌍무계약은 계약의 쌍방에서 모두에게 대가적 의존관계 놓여있는 참무가 발생하는 게 쌍무계약.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비롯해서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매매 같으면 건물에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도인 소유권은 채무 부담하고 매수는 내금지금 피참무 부담한다. 이 참무는
서로 대가 의존관계다. 네가 소유권 넘기면 대금 주는 거다. 이런 관계를 대가적 의존관계. 이런 대가적 의존관계 놓이는 채무가 발생이 되는 것을 쌍무계약, 그 반대가 편무계약. 양 계약의 구별 실익. 여기 쌍무계약은 양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 있으니까 이행할 때도 동시에 이행을 공평하다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하고 요 두 개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돼. 이 특징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편무계약 경우는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 안 된다. 요것 때문에 양계약 칼같이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출원하면 유상, 그 반대가 무상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비롯해서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은 일체예요. 거꾸로 편무계약하고 무상계약이 또 일치가 되고 증여계약 편무계약이죠. 무상이잖아요.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다 사용대차 편무계약 동시에 무상계약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자 이런 거를 자주 물어본다는 건데 쌍무계약은 논리학적으로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이건 논리적인 문제예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라고 말해요. 왜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매매가 쌍무계약이야. 양자 모두에 채무가 생겼죠. 그럼 이행기 돌아오면 이 채무를 이행해야지. 그럼 매도는 소유권 이전하니까 재산 출원, 대금 지급 채무 부담하니까 이행하면 대금 지급 재산 출원. 논리 필연적으로 쌍무계약은 재산 출원 소반되잖아. 유상계약이야. 이런 것도 이해하기 힘드냐 그 말이오. 맨날 이유가 안 적길래. 에? 이걸 외우느라고 세월을 왜 보느냐 막.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는 거야. 남녀 상식으로 푸는 거를. 이걸 외우느라고 얼마나 1년 12달 생뚱싸냐고 말이야.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요거는 틀리다고 말이야. 반대는. 그러니까 요거 외우느라고 세월 다 보는 거 있지 않냐고 말이야.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건 논리적인 문제라고 말이야. 근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상계약 중에는 무엇도 있어? 편무계약도. 그 대표적인 지금은 또 예를 들어줄 시간 없고 현상광고계약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야. 그냥 편무계약이에요. 그럼 유상계약이 왜 편무계약인 경우도 있느냐? 모두 쌍무계약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기준하고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 기준은 알고 시험장 가라고 말이야. 쌍무냐 편무냐는 여기 나왔다시피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 이게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만을 기준으로 해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는 채무가 생기면 쌍무고 그 반대는 편무야. 근데 유상, 무상은 구별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계약 성립시부터 이행시까지 정과정이에요. 정과정을 통해서 이게 구별 기준이야. 양 당사자 모두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 출원 유상, 그 반대 무상이 되는 거야. 구별 기준이 안 되더라.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걸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지금부터 10분씩 예의 들어줄 시간 없으니까. 따라서 6번의 경우에 1번은 당연히 맞고 2번의 경우에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니까 틀려있고 무상계약이고 교환계약에서 금전 후 보충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 틀려있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에 쌍무, 편무는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나 이연부담 때문에 이제 이걸 구별하지만 유상,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담보책임 때문에 그래요. 유상계약의 경우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매 같은 경우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적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질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담보책임 때문에 구별하니까 4번 틀려있고 5번의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일 필요 없죠. 시간 중에 자주 이해 들어줬다피 따라서 5번 틀려있고 요물계약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가야 돼요. 전형계약 15개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상광고계약 1개만 요물계약이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계약 임대계약 원래 계약은 낙선계약인 거야. 청약승낙 의사표 합치면 성립하잖아요. 그게 낙선계약이잖아. 매매계약 임대차 필요해서 살래 사건 의사표 합치면 성립하니까 따라 요물계약은 특성상 현상광고계약 1개만 요물계약이고 전형계약 15개 중에서는 그 이외에 이제 전형계약 15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요물계약으로서 시험에 나올 만한 딱 1개 있죠. 거기에 매매에서 나오는 뭐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이잖아요.
요게 또 아주 중요하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도 말이에요. 요거는 전형계약 15개 중에는 포함은 안 되지만. 그 다음 중 유상계약이 아닌가 예를 들면 목적 사용대체가 답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애초부터 무효에서 당사자 쌍방이 각각 그 받은 급부를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면 동시행관계 아니다. 상식이죠. 총책에서 지급도록 나왔다시피 이행이 끝난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행받은 걸 상대방에 반환해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부당이득 반환, 양 반환은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뭐하다? 공평하다. 동시에 한번 인정되잖아요. 2번 틀렸고, 통설에 가면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에 해당된다.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를 받기라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런 경우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고 이자부로 빌릴 수도 있고, 무이자야 편무계약이 되겠지만 이자부는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전무가 그만 있고, 이건 바로 뒤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이 나오니까 그것도 살펴보려 하고, 동시행 항변권도 마찬가지고. 10번의 경우에 여기 이제 보통은 이제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전형적으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체가 돼야지 계약이 성립이 돼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체가 돼야지 전형적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물질이 좀 있어요. 청약 승낙이라는 외형적인 틀은 갖춘 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양의사표시가 합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교차 청약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줄거리 딱 잡고 청약 승낙 의사표 합체가 돼 계약이 성립된다. 이게 전형적인 성립 모습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청약 승낙이라는 유형적인 틀은 갖춘 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양 의사표시 합체되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그럼 여기 필요한 거 딱딱 정리하고,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점수 딸 게 없으니까 공짜로 주기 위해서 맨날 내는 거 정리 따박따박하고. 거기에 10번의 경우에 청약은 가장 핵심,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돼야 되니까 청약 요건에서 가장 핵심은 승낙 의사표시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표시일까. 핵심. 이 점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 처리해야 되고, 청약의 유인은 나에게 청약을 해오도록 상대방을 꼬시는 거죠. 그 유인당한 자가 청약하고 유인한 내가 다시 승낙하면서 계약 성립시키지만,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다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입다른 학자들은 한마디도 하는데, 중개사 수준에서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문제 쉽게 푸는 요령, 양자 구별 방법.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죠, 갑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얼마에 사고 파는, 이게 가장 관심사야. 따라서 거래 조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가격 조건. 거래 조건, 가격 조건이 제시가 돼 있으면 확정적인 의사표를 볼 여지가 있으니까 청약, 그 반대는 청약 위에. 따라서 1 틀렸고, 2 청약은 불특정 다수는 청약도 위호고 자동 판매 설치처럼, 더 나아가서 굳이 청약자가 누군가 명시될 필요도 없고, 2번, 3번 맨날 물어보는 기초 다 틀렸고, 4번의 경우에 구인광고 열차시간표기 물품배관과 정찰이 붙은 상품 신열, 앞에 세 가지는 청약 유인이 맞지만 정찰부 상품 진열은 가격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청약, 그냥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이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건 쪽팔려서 안 내요. 참고 삼아서 그냥 풀어보면 되고, 청약이나 승낙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111조 1항에서 총칙에서 나온 거죠.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 도달하죠. 이렇게 생기니까 도달주의 원칙. 답으로 500개 없잖아요. 111조 1항 도달주의. 승낙 틀린 거. 청약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한 내용 청약을 그만 읽고, 자주 시험에 내지만 이런 거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상대방 승낙장에 승낙의 자유가 있네요. 따라서 승낙에서 간주한 내용을 청약을 하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 아니니까 계약은 성립될 일 없음. 2. 청약과 승낙의 차이점.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청약자가 해야 돼요. 3. 534조. 자주 물어봐요.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승낙 1억 원에 살려 했더니 아니 8천만 원에 삭게, 이런 경우 청약을 거절한과 동시에 서로의 청약으로 본다. 이런 것도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승낙의 통지는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생되는 계약의 성립을 본다. 일단 엉터리니까 4번은 버려놓고 연차간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책임을 벌 수 있다. 530조. 거기에 3번에 534조, 5번에 530조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자유자로 갖고 놀아야 되고. 지금부터 4번이 틀렸으니까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지금 청약을 할 때 요 갑이 자기 아파트를 1억 원에 팔고자 청약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가 있고, 예컨대 8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승낙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승낙 기간이 이제 곧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으려고 내 신신당부를 했는데, 먼저 이 승낙 기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청약의 존속 기간에 해당이 돼요. 8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기간 정해놨죠. 그 말을 뒤집으면 내 청약은 요 날짜까지 효력이 있으니까 요 때까지 승낙이 있어, 그런 의미잖아. 번역하면 청약의 존속기간. 그 다음에 이거는 동시에 8월 20일까지 승낙해 주세요. 내 청약 요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청약을 요 때까지는 절대 없애지 않고 유시간편을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따라 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한 이유는 철회 못하죠. 그걸 청약의 구속력이라죠. 그럼 언제까지 철회 못하는 거예요? 저 승낙 기간 내에서.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코르 청약의 구속력. 그 다음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금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확정적인 사업이니까 이때 청약에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청약의 효력을 유시간편을 빌려서 승낙 적격을 하죠.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승낙 적격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가? 바꿔 말하면 얘는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키느냐 정해졌잖아. 8월 20일로 정해놨잖아. 이때까지 승낙을 해달라, 그래야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의미니까 승낙 적격은 곧 이코로 저 승낙 기간을 말하잖아.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알아듣나요? 이걸 말을 바꿔서 안 틀리도록 억지로 애우려고 애우지 말고, 애운다고 해서 문제 못 푸니까 물 흐르듯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러면 8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 승낙기간을 정해놨으면 방금 이야기처럼 승낙은 이 기간 내에 도달이 계약이 성립되고, 승낙기간을 지나서 승낙이 청약적에 도달이 되면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청약이 더 이상 승낙을 받아봐야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유시간편을 빌리면 승낙 적격을 상실했으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이때 이제 이물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승낙의 통지를 8월 5일쯤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격지자라 하더라도 8월 5일날 승낙 통지 발송했으니까 격지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승낙 기간 내에 승낙에 도달도록 승낙의 통지가 발송이 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당연히 계약이 성립되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승낙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8월 22일 날 승낙의 청약에 도달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승낙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청약자에 도달한 경우, 감 잡았나요?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되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는 거. 따라서 이런 경우는 청약자는 당신 승낙은 무슨 일인가 모르겠지만 연착이 됐다,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둘로 나누어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아주 간단히 하도 물어보는데 승낙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고 간주가 되니까 계약은 성립이 되겠지만,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저거는 두말할 것 없이 연착한 승낙이 돼요. 계약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연착한 승낙이 되니까 계약은 일단 성립이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사람 마음이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나 아파트 팔려고 했다, 얘도 살 생각은 있다, 다만 이 승낙 기간이 지나서 돌아올 뿐이지
얘도 사고자 하는 의사는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얘한테 팔 아플 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530조 연착한 승낙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청약자 쪽에서 마음이 바뀌면 연착한 승낙을 503조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자기 쪽에서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처럼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승낙의 승낙기간에 도래수준으로 발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서 연착이 된 경우는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성립도 믿고 있으니까 청약자는 승낙 연착을 통지를 하라. 연착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승낙기간에 돌려가 가지고 되니까 계약은 성립이 되겠지만 연착을 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유는 청약자가 이 연착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 안 보면은 그대로 성립이 안 되고 새로운 청약 보면 계약 성립된가. 청약자 의사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이 달라진다. 정리 딱 하고 이게 이제 528조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529조에 보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청약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가? 1년 365일 얘는 철회도 뭐하고 승낙을 계속 받고 이럴 수는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 의외로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의외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청약자에 도달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청약자에 도달되지 계약이 성립되니까 요 경우 승낙 적격은 유시간 표현을 빌면 승낙 적격은 상당한 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 물론 이 경우도 상당한 기간을 지나서 승낙 적격 또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이 경우에 연착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봄으로써 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똑같고 외운다고 될 일 아니니까 자기도 갖고 놀아야 되고. 따라서 11번에가 4번 요거는 당연히 틀려 있고 연착을 통지해야 돼요. 당연히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고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니까 4번은 틀려 있고. 그 다음 12번에 그 청약 승낙 기억 가장 핵심 청약 확정적인 의사표시일 것.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의 성립은 님번만 조심하란 말이야.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의 상대방에 도달할 때 계약 성립해요. 교차 청약은 이 경우에 지금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다. 이게 얘한테 도달하기 전에 얘도 동일한 내용의 청약 네 땅 1억 원에 팔아라 이런 경우 이게 이제 교차 청약이고 이 경우는 승낙은 없지만 어차피 내용은 똑같잖아요. 따라서 양 청약의 상대방과 도한테 계약 성립한다. 뭐 문제될 거 없는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니인번 그거 하나만 주의하라고 말이야.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또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 갑이 교재를 하나 집필했다. 민법 교재를 해서 수험생들에게 교재를 송부를 하면서 내 교재가 마음에 들면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책을 같이 보냈다. 의뢰한 사람을 사겠다는 승낙 의사표시 한 적은 없지만 교재가 마음에 드니까 언더런 치고 중개사 공부 시작하더라. 그러면 얘가 승낙 의사표시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 교재를 사용한 것은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승낙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교재를 사용하는 사실만 있으면 그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 얘가 이 교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점수 딸 거 없어요. 틀려있고 청약과 승낙은 법률행위 아니라 민법 첫 시간에 가르쳤어. 문제풀이 첫 시간에 법률 사실이죠. 계약이 법률행위고 1번 문제 풀면서 가르쳐줬잖아. 요 책 1번 문제. 그 다음 청약 지하철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무인 자동 판매기 설치는 청약이 위이 아니라 청약이죠. 거리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그 기간 중에는 처리할 수 없으나 일단 맞아요. 그게 청약의 구속력이야. 아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청약 구속력. 승낙기간이 없는 청약은 언제나 처리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줬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상당한 기간. 승낙기간 전에 요 상당한 기간이 승낙 적격에 해당이 되고 요 기간 동안 처리하면 안 되니까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고.
따라서 미인번은 뒤가 틀려 있잖아. 거기 앞쪽에 계약법 서론 부분에 한 두 문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맞춰야 돼. 뭐 이론적으로 난해한 거 없어. 게을리니까 틀리는 부분이 사실 말하면. 근데 의외로 이 부분 틀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다고 막 앞부분 요 틀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요게 무슨 판례가 난해한 게 있고 무슨 뭐 이론이 난해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이 게을려서 틀려. 근데 왜 틀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요 부분은 쉽다고 경시를 해. 근데 기본 개념이 안 된 사람들이 경시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경시하니까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의외로 틀린 사람 많으니까 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거기 13번에 529조 방금 말한 거 거기 1번에 있잖아요. 2. 청약의 구속력.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구속력. 3. 승낙의 자유. 4. 여기 뭐인가요? 4번이 방금 전에 예의 들어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2조. 5. 틀려있고. 14번 1. 하도 물어보니까 다시 점검하세요. 14번은 1번 청약과 승낙의 차이 맞고. 2. 승낙기간 내에 청약제가 도달되니까 2번 맞잖아요. 3. 승낙을 거절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승낙기간 내 일을 번복해서 승낙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데 승낙을 일단 거절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번복해서 승낙하면 요게 새로운 청약에 해당이 돼요. 계약 성립되는 거 아니잖아요. 4. 승낙을 통지를 하였으나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불이익은 승낙자가 진다. 총칙에 나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게 생긴다. 따라서 도달하기까지 모든 불이익, 연착이나 불착으로나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표의자, 의사표시 한 자가. 그거 묻는 거지. 여기는 승낙 의사표시도 도달주의. 그러니까 승낙이 상대방에 제대로 도달이 됐냐 안 됐냐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승낙자, 표의자가. 따라서 4번은 맞잖아요. 그 총칙에 나온 거죠. 총칙에. 5번의 경우 아까 앞에 나온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틀려있죠. 승낙의 자유가 있으니까. 15번은 18회 때 토시전한테 기출문제인데 문제가 좀 세련되게 나왔죠. 세련되게 나온 거는 대부분 기출문제예요. 계약에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가분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의뢰게 매도해서 청구했는데 병이 승낙했다. 병과 계약은 성립될 일 없죠? 왜 그러나요?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 객관적으로 모두 양의사표시 합치가 돼야 돼요. 주관적으로 합쳐야 된다는 말은 상대방이 누구인가 해서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걸 주관적 합치가 그래요. 의뢰에게 청구했으면 의리 승낙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 합치는 양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번은 주관적 합체가 없으니까 계약의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니은번은 갑을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의류갑에 대한 매도 청약이 내용 일치되고 이게 교차 청약이죠. 그럼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면 계약 성립. 니은번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경우. 디귿번은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사로 청약을 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 사망했지만 을이 승낙한 후 사망했다. 승낙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토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당해 의사표시력에 영향이 없죠. 111조 2항이 총칙에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건 주로 계약법에서 계약의 성립권에서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그게 디귿번 사례예요. 그럼 을이 승낙을 한 후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을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계약이 그대로 성립. 111조 2항 디귿번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니일번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는 청약을 했는데 9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표한 경우 여기에 지금 청약 의사표에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으니까 534조 새로운 청약을 한 거로 보고 따라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대신 이제 성립시키려면 갑 쪽에서 그래 내 9만 원에 팔게 이렇게 다시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성립되는 니은등은 두 개고, 16번의 경우는 지금 해설도 엉망진창인데, 예수 배운 사람 알게 해설도 잘못됐네요. 일단 미리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사는 갑은 부산에 사는 의뢰 소장의 제품 중 A 그림을 구입하고 싶어서 을에게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다. 2월 1일 날 서울에서 보냈다. 2월 5일 날 도달했다. 이 경우에 각과 일사의 A 그림에 대한 매매 계약의 성립 및 시기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걸 못 고르는 거다. 기억,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이걸 지금 보낸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을이라는 놈이 미술품을 소장하다가 이에 100만 원을 준다면 A 그림을 파겠다고 답변했다. 여기까지. 이런 질문이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는데, 유사한 질문이. 단순히 A 그림을 사고 싶다는 것은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확인하세요. 단순히 청약의 유인이죠. 거래 조건 없잖아요. 청약의 유인이다, 그걸 캐치하라고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을이 100만 원을 준다면 A 그림을 팔겠다. 이게 청약이죠. 청약의 유인이고 앞에 사고 싶다, 꼬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100만 원 줘. 이게 청약. A 그림을 팔겠다 답신하였다. 요게 도달한 날짜가 2월 10일이고, 그러자 갑이 100만 원이라면 기꺼이 사겠다. 요게 뭐예요? 승낙. 확인했나요? 이게 2월 10일 날 발송, 2월 13일 서울에 도달했죠. 자, 이 사례는 격지자죠. 서울 부산인데 서면으로 지금 했으니까 대화자가 아니라 격지자. 그러면 격지자 사이 계약은 531조에서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이 아니라 발신주의. 승낙의 통지를 발송의 동시에 계약이 성립돼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은 6월 11일. 그게 서울에 도달한 6월 13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 사이 계약의 성립 531조. 6월 11일 계약 성립했다. 기억번호 맞아요. 해설을 보면 딱 한 줄 써놨어요. 교차 청약이다. 이거 한마디가. 이거는 교차 청약 아니에요. 왜 교차 청약이 아닌가를 한번 해보세요. 해설을 딱 단 하나 써놨어. 엉터리로. 이게 지금 100만 원을 준다면 A 그림을 팔겠다. 이게 청약인데, 이게 지금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6월 10일 날 도달하고 난 다음에 6월 11일 날 그러면 내가 100만 원 팔겠다 그랬잖아요. 교차 청약 아니잖아. 엉터리로 해놓았어. 그것도 해설도 교차 청약 딱 단어 하나 써놨어. 기억부는 시험에서 무지하게 나오는 사례예요. 우리 시험에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고. 니은,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80만 원 사왔다. 이게 청약이야. 거래이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뭔 말 알겠어요? 팔고 싶다는 것이,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을도 갑에게 A 그림을 80만 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자, 16번에 묻는 물음 보세요. 갑은 언제 이 서면을 보냈어요? 6월 1일 날. 5일 날 도달했죠? 근데 이 청약에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도 80만 원 팔고 싶다는 청약을 2월 2일 날 발송했죠? 이런 게 교차 청약인 거예요. 청약에 도달하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했잖아. 뭔 말 알겠어요? 그 니은번이 교차 청약 사례라고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이어서, 그러나 을이 갑의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A 그림을 100만 원에 팔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한번 청약의 상대방에 도달한 이유는 철회 못해요. 철회 못한다고 말이야. 그럼 이거는 교차 청약이니까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과 동시에 계약은 이미 성립. 며칠째로 계약 성립했을까요? 갑의 청약은 6월 5일 날 도달, 을의 청약은 6월 6일 날 도달. 그러면 나중에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하겠죠. 6월 5일이 아니라, 그럼 묻는 물음에 갑의 청약은 6월 5일 날 도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을의 승낙은 6월 6일이고, 을의 청약은 6월 6일이고, 도달 날짜. 그러면 양 청약의 상대방의 도달 날짜를 계약 성립하니까 6월 5일이 아니라 6월 6일. 이게 교차 청약이라고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 디귿.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100만 원 샀다. 이것도 청약이죠.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여기에 이제 6월 5일 날
도달했다는 거죠. 묻는 물음에 을이 갑에게 A 그림을 60만 원에 팔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미 계약은 성립이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객관적 합체가 없잖아. 청약은 얼마? 100만 원. 승낙은 얼마? 60만 원. 양 청약, 양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물 건너갔음. 객관적 불합치.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고.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번 하나만 맞으니까 집에 가서 특히 기억번하고 니은번 요 두 개 사례는 유사하게 우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연습을 야물딱지게 해야 돼. 해설 보면 안 돼요. 해설은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 17번에 그걸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말이에요. 계약 성립에 관한 다음 게 틀린 것은 1.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10월 5일 발송했는데 을에게 10월 8일 도달했고 이를 모른 을이 같은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도할 게 요청하는 서신, 이게 교차 청약이죠. 양 청약의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6일 발송했는데 갑에게 10월 10일 도착한 경우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 양 청약이 상대방과 도달한가? 하나는 10월 8일, 하나는 10월 10일. 그럼 나중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성립, 교차 청약. 2번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의사실은. 요거 조심하라면 의사실에서는 안때가 아니라 맞죠? 3번의 경우에 갑이 청약과 함께 송부한 물건을 을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소비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 요게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되냐 그 이야기인데 성립은 되대. 자기 거라고 착각했으니까 계약은 일단 성립하고 상대방 쪽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고 백구조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연착한 승낙은 효력이 소멸하지만 청약자가 승낙한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이것도 무지 나와요. 아까 530 연착한 승낙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청약자가 다시 뭐 하면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죠. 무지에게 물어봐요. 5번의 경우에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을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 5번에 틀려있죠. 이 경우는 승낙 적격이 아까 뭐로 되어 있었어요? 요 상당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정의가 도래해 계약 성립하니까 요 상당한 기간이 승낙 적격이잖아. 이렇게. 따라서 5번이 529조 틀려있잖아요. 529조 상상 이상으로 많이 출제돼요. 승낙 기간 정하지 않은 거는 상당한 기간. 요게 승낙 적격. 요 기간 내에서는 청약을 철회 못하고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고. 좀만 쉬었다 가죠.